낡은 캐리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최근에 이사를 왔거든요. 동네 입구부터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모여있는 골목. 집 안은 비좁고 벽지도 군데군데 뜯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으니 다행이었지요. 나이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식당 설거지며 건물 청소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나이를 더 먹고 나니 몸도 따라주질 않았고 결국 더 싼 방을 찾아 이사를 하게 된 거였네요. 아침이 되자 작은 창문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거든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웅크린 다리를 풀었습니다. 어제 하루도 참 힘들었지만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오늘도 부지런히 다녀보자. 혼잣말을 하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늘어난 주름과 지쳐 보이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대충 빗어 넘기고 늘 입던 반팔 셔츠와 낡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카트는 손잡이가 휘어 있었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했지만 여름이니 금방 끈적끈적해질 게 틀림없었어요. 카트를 끌고 골목길로 나왔는데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 더미와 담벼락에 붙은 낡은 전단지가 이 동네의 풍경을 그 자체인 듯 보이더라고요. 많이들 버리세요. 내가 다 깨끗하게 주워갈 테니까. 물에 안 젖은 멀쩡한 종이박스가 많았으면 좋겠네. 홀로 오래 지나다 보니 혼잣말이 습관이 됐거든요. 야야, 저 할머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혼잣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혼잣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조심하래. 왜?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던데? 근데 딱 봐도 이상하잖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피해가자.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쑥덕거리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누가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입에 거미줄이 쳐졌을 거예요. 골목을 돌며 눈에 띄는 폐지를 하나 둘 주워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서 조금만 걸어도 쓰레기 더미가 많았지만 쓸만한 폐지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종이 상자 하나를 카트에 올려놓으며 손에 묻은 먼지를 털고 있을 때 동네 주민 몇몇이 지나가며 저를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욕을 하거나 불쌍하게 보며 동정을 하거나 보나마나 둘 중 하나겠지요. 폐지 카트를 끌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만 수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카트가 절반도 차지 않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더워지기 전에 조금 더 부지런히 가보자. 멀리 멀리 가보자. 새로운 동네니까 구경도 할 겸 가보자. 나온 지 2시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등 뒤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해가 갈수록 더 위가 왜 이리 유난스러운지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제법 규모가 커 보이는 시장이 보였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꽤 멀고 오르막도 많았는데 카트를 끌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왠지 시장에 가면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장 근처에 도착하니 점심시간 전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간판대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상인들은 크게 소리치며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시장 한쪽으로 들어가 가게들이 내놓은 종이 상자와 폐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를 이리저리 지나가며 폐지를 모았는데 역시 시장이 골목보다는 낫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박스 필요하시죠? 제가 카트에 담아드릴게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다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말끔한 얼굴과 밝은 미소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여자인 것 같았거든요. 그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종이박스를 한알은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 이거 나한테 줘요. 내가 들게. 아니에요. 이게 좀 무거워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여기 카트에 실어 놓으면 되죠.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호의를 받은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저런.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식당 여자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스를 잔뜩 들고 온 박스를 카트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네요.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별 말씀을요. 어르신 힘드신데 제가 이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죠. 오늘같이 더운 날에 고생이 많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게요. 잠시 후 박스를 다 싣고 난 식당 여자가 얼음이 동동 떠있는 시원한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배고프시면 언제든 저희 식당으로 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할게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고맙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복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분으로 보이는데 혹시 식당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사장이에요. 남편이 도와주기는 하는데 요리도 전체적인 관리도 거의 다 제가 하거든요. 참 얼굴도 이리 곱고 마음씨까지 고우니 식당이 잘 되겠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네요. 더운 날에는 국밥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저녁이나 늦은 시간에 든든하게 속 채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셨죠? 언제든 오셔요. 국밥 괜찮은지 어르신이 맛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네요. 그럼 다음에 한번 들를게요. 네, 그럼 조심히 살펴가세요. 식당 여주인이라는 젊은 여자는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여주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얇은 끈으로 매달린 팔찌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어린애들이 손목에 차는 미아 방지 팔찌였습니다. 그런데 그 펜던트 모양이 아주 익숙했거든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그 식당 여주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것 좀 봐요. 네? 아줌마, 아니 아가씨, 그 팔 좀 봐요. 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는데 그 여자는 갑작스러운 제 반응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이거요? 그냥 제가 항상 차고 다니는 건데요? 저는 다급히 식당 여주인의 코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팔찌의 낡은 펜던트가 분명히 제 기억 속에 그것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손을 뻗어 여주인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니, 이거 맞잖아. 이게 어떻게 여기에? 설마 네가? 식당 여주인은 당황한 얼굴로 제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거의 기어가듯 그 여주인 앞으로 다가갔는데 어느새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선이 거야. 정선이 거 맞단 말이야. 네가 정선이니? 그런 거니? 정선아. 식당 여주인의 얼굴은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선이요? 그래, 정선이. 김정선. 할머니, 저는 정선이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내가 직접 맞춰준 거야. 정선아, 그 펜던트 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지? 그것 좀 보자, 어? 할머니, 좀 진정하세요, 네? 저는 식당 여주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정선아, 우리 정선이구나. 드디어. 식당 여주인을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 꺽꺽 울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주인은 미동도 없이 몸이 굳은 듯 그냥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 일하다가 잠깐 나온 건데요. 정선이가
아니라고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이 팔찌는 분명 정선이 건데. 정선이가 아니라는 식당 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쏟아졌어요. 그렇게 평생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이름을 떠올리니 그 자리에서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몸이 약해 누워 지내시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 혼자 손수레를 끌며 장사를 다니셨거든요. 매일이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 동네 어귀를 서성이던 어린 시절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미수가, 네가 이 바구니 좀 들고 먼저 들어가렴. 엄마는 나머지 마무리하고 갈게. 네,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어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고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글쎄다. 오늘도 바람이 반찬인가 보다. 엄마가 시래기라도 얻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 응? 그 말을 듣고 바구니 안은 채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얼마나 서글펐던지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보니 보리밥 한 덩이와 물김치 한 그릇이 전부였거든요. 그마저도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남은 밥이었습니다. 낡은 숟가락으로 밥알을 세며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같은 건 우리 집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저 사지 멀쩡하게 자라 어른이 된 게 감사한 일이었지요. 결국 19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제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공장 기숙사 방에서 여러 명과 함께 지내며 밤낮 공장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거든요. 기계 소리가 귀를 멍하게 만들고 손끝엔 늘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미수가 밥 먹으러 안 가? 네, 저는 좀 더 이따 갈게요. 저는 늘 혼자 남아 기계를 닦았습니다. 고향에서 항상 배가 고팠던 터라 도시에 오면 나을 줄 알았지만 도시에서도 밥 한 끼를 쉽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던 중 생각지도 못하게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미숙 씨 맞죠? 기계 쪽에서 일하는 거 봤어요. 손이 많이 고생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들 고생하는걸요. 오늘은 일찍 끝나면 국수라도 한 그릇 먹으러 갈래요? 내가 맛있는 집 알고 있는데. 그때 저는 그의 말이 조금 의아했어요. 늘 혼자였던 저에게 국수 한 그릇을 함께 하자고 말한 사람이 그가 처음이었거든요. 외롭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 온 사람이었고 그 다정함에 반해 4년을 넘게 연애를 하다가 25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며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가 불안했지만 남편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 하나는 먹여 살릴 거라면서요. 그이는 꿈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공장을 돌리는 영업직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며 거래처들과 두루두루 알고 있었고 훗날 그건 남편이 사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하기 전 막 발품을 발고 다니며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시절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딸 정선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선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아기의 그 밝은 미소를 볼 때면 온 세상의 시름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도 정선이를 볼 때마다 행복해 했습니다. 정선아, 이게 아빠 손이야. 이 손으로 아빠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우리 딸 참 예뻐요. 여보, 당신도 행복하죠? 물론이지.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정선이가 우리 집의 복인 것 같아. 정선이가 태어나고부터 사업이 술술 잘 풀리는 걸 보니 모든 게 더 좋아질 게 분명해. 정말 남편의 말처럼
우리 딸이 돌이 되었을 무렵 남편의 사업이 점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좋은 품질의 부품을 생산했고 거래처들이 점점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 당시 좋은 동네에 번듯한 양옥집에서 살게 되었고 저도 어느새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시골 농촌에서 올라와 남편을 만나 딸아이를 낳고 번듯하게 살던 그 시절. 그것은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딸이 정선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거래처의 요청 취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오늘도 거래처 한 군데가 계약을 끊었어. 또요? 무슨 이유를 대던가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공장 작업복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보다 싸게 납품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아졌대. 우리가 만드는 부품보다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반값이래.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초조함과 피로가 가득했거든요. 애교가 많고 아빠를 좋아하던 딸은 늘 남편이 퇴근하면 다가와 안겼는데 그 모습에 남편의 마음이 조금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남편은 잠시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공주님,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엄마랑 놀이터에 갔다 왔어. 아이는 평소와 다른 게 없었지만 애써 웃음을 짓고 있는 남편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은 작은 규모였지만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부품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공장 기계들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게 한창 잘 되던 때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 공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계 몇 대를 더 들이고 공장 부지도 넓혔고 직원도 더 많이 채용을 했었어요. 계속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정선이 학교 들어갈 때 정도면 완전히 우리 삶이 달라질 거야. 당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여보, 나는 지금도 만족해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봐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도 복에 겨운 나를 보내고 있잖아요. 당신 남편이 이렇게 꿈이 크고 포부가 넘치는 사람인데 당신은 항상 그만치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당신은 너무 야망이 없어. 맨날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여보, 우리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당신 내가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는데 장도 넉넉하게 보고 정선이 좋은 거 입히고 돈 좀 쓰면서 살면 어때? 열심히 벌어서 내 자식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히고 그걸 내가 눈으로 봐야 보람도 느끼고 할 텐데 우리 형편은 완전 달라졌는데 당신이 예전에 그 끼니 걱정하던 시절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 참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는 말자고, 어? 여보, 그렇게까지는... 아니, 나는 당신 믿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 분명히 믿어. 그냥 아껴 쓰고 적게 쓰는 건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 상해하지 말아요. 아무튼 걱정 마. 요즘 거래처가 늘어나는 걸 보면 확실히 잘 될 거니까. 호언장담을 하는 남편, 그리고 맨날 아껴야 한다를 입에 달고 사는 제가 지겹다는 듯 말하는 남편에게 저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 벌어다 주는 돈을 적당히 써야 버는 사람이 보람을 느낀다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 나도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지는 말아야지. 속으로 다짐을 했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확장이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확장을 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을 때 싸구려 부품들이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사업은 빠르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 둘 끊기더니 공장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오늘 또 은행에 다녀왔어. 대출 이자도 이제 못 낼 것 같아. 정말 어쩔 수 없나요? 다른 거래처를 더 찾아보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랐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 누가 우리 부품을 사겠어? 다들 값싼 걸로 넘어가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발로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집에서 애만 보니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모르지. 사업이 기울어진 이후 날이 갈수록 남편은 변해갔습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더 열심히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고, 실패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몰랐던 그 사람은 결국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도 돼? 근데 아빠 뭐해? 정선아, 이리 와. 아빠 지금 바쁘니까 이리 와. 아이, 그 참 소란스러운 게 모기 마냥 사람을 거슬리게 하네. 쉿, 정선아, 조용히 하자. 아빠는 지금 힘드셔서 그래. 왜? 아빠는 왜 힘들어? 쉿,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이리 와. 엄마랑 나갔다 오자. 남편이 술에 취해 있을 때면 저는 딸을 데리고 동네를 하염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술에 취할 때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진 남편이 화를 낼까봐 겁이 났거든요. 정선아, 엄마랑 저기 시장까지 걸어갔다 올까? 근데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술에 취한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고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버텼지만 결국 남편의 공장은 문을 닫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고 나중에는 집을 떠나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거든요. 이놈들아, 내가 이런 꼴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여보, 괜찮아.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봐요. 응?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해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살던 집을 잃고 작은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사한 후에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취한 모습을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술 냄새나. 우리 정선이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자. 아빠도 곧 나아지실 거야. 공장이며 집이며 다 잃고 방 한 칸에서 살게 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알 수가 없다지만 제 처지를 놓고 생각해보니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잠시 반짝이며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마치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네 자리는 여기야,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저를 원래 자리로 갖다 놓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생활에 도움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알아보다가 하게 된 것은 시장에서 과일과 야채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아줌마, 이쪽에서 무 좀 정리해 주세요. 그거 많으니까 떨어뜨려서 상하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내려놔요. 흙이랑 다 털고, 알겠죠? 네, 사장님, 바로 할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간신히 생활비를 벌어들였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버텨야 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달랐어요. 남편은 실패와 추락을 받아들이지 못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앞으로 뭔 일이 생겨도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은 있겠냐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제 삶을 절망보다 더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시장에서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일을 하던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과일 가게에서 손님에게 드릴 물건을 포장하고 있었고 정선이는 바로 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눈만 돌리면 항상 보이던 그 아이의 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정선아, 어디 멀리 가지 마. 알았지?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기서 놀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던 우리 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포장을 해주고는 진열된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바구니에 담긴 귤을 들고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이거 좀 더 싸게 안 돼요? 저희도 마진이 많이 안 남아서요. 그래도 맛은 정말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비싸네. 아니, 그럼 이거 사면 뭐 다른 과일 한두 개 더 넣어줘요? 제가 사장님이 아니라서. 정말 이 아주머니는 융통성이 하나 없네. 아줌마 그냥 슬쩍 서비스로 주면 사장님이 모르잖아. 사장님이 있었으면 당연히 해줬을걸?
네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바구니 주세요. 봉지에 담아드릴게요. 저 사과 참 좋아 보이네. 빛깔도 좋고. 사과 하나 넣어줘요. 돈 받으시고. 네, 여기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번엔 말 안 해도 알아서 좀 챙겨줘요. 알겠죠?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서비스를 달라고 조르던 손님이 가시고 나니 그 짧은 사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가게 앞에 있던 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선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선이를 찾으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주위를 살폈지만 딸아이는 온데간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선아, 어디 갔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귤을 내려놓고 정선이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정선아,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정선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제 상황을 눈치채고 모여들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네요. 아이가 어디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시장 안에 있을 테니까 천천히 찾아보세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온갖 최악의 상황들이 떠올랐고 그 말을 듣고도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요?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울부짖는 소리에 상인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시장에서 정선이를 찾고 있을 때 출동한 경찰을 만났습니다. 제발 제 딸 좀 찾아주세요. 6살이고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사방팔방에 CCTV가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이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나 좋아하던 장소가 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저랑 시장에만 있었어요. 정말로 그냥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 저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름을 부르며 시장 구석구석을 헤맸는데 어둠이 짙게 깔리도록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여보, 우리 정선이가 없어졌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뭐? 애가 없어졌다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애가 사라졌다는 거야? 나도 모른다고요. 내가 잠깐 손님한테 포장해드리는 그 사이에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다고요. 너 엄마라면서 왜 애 하나 못 지켜?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인간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점점 더 늘었고 화풀이를 하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매일같이 시장과 경찰서를 오가며 딸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장에 뿌리고 그 옆 동네랑 정말 너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연기처럼 우리 딸은 하루아침에 제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정선이를 찾지 못하자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딸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장이며 동네며 근방에 없으니 어디든 멀리 갔을 거고 정말 딸을 찾을 수 있다면 전국을 다 다닐 심정이었거든요. 너 이건 다 네 탓이야. 죄수에 옴이 붙은 거랑 살아가지고 너 우리 정선이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수중에 있던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나와서 딸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구석구석을 헤매며 낯선 사람들에게 정선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 보셨어요? 6살인데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고 어디에서도 정선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은 점점 더 술에 빠져들었고 결국 얼마 안 되어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술에 절어 비틀거리면서도 딸을 찾지 못한 제게 비난을 퍼부었던 그 모습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남편이 떠나고 나자 저는 단칸방도 정리하고 가방 하나만 챙겨서 전국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때그때 머무는 지역에서 단기로 하는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지만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분명 엄마를 두고 떠날 아이가 아니니까요. 딸을 찾는 사이 세월은 흘렀고 어느덧 60이 훌쩍 넘은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나이 68세에 쌀 살 돈도 부족해 동네 폐지를 모아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르신 배고프시면 언제든 저희 식당 오세요. 젊은 식당 여사장이 웃으며 말한 순간 손목에 보이는 미아 방지 팔찌를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손은 마치 오래된 낡은 기계처럼 덜덜 떨렸고 눈앞에 식당 여주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는 정선이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그 팔찌, 그건 제가 직접 맞춘 거였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 팔찌가 어떻게 그쪽 손목에 있어요? 이건 내가 30여 년 전에 직접 맞춘 거예요. 종로 금은방에서 우리 딸한테 주려고. 우리 딸이 토끼랑 별을 좋아해서 그 당시 비싼 돈을 주고 토끼랑 별을 달아달라고 부탁했던 팔찌랑 말이에요. 팔찌 뒤를 봐봐요. 그 뒤에 김정선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그 당시 우리가 살던 집 번호였는데. 저는 팔찌를 가리키며 숨을 몰아 쉬었는데 여주인은 제 손을 살짝 떼며 차분히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선이가 아니지만 정선이를 알아요. 처음에는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앞만 봐도 어르신이 맞는 것 같네요. 여주인의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당 여주인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정선이를 안다고요? 어떻게 정선이를 알아요? 그 애 어디 있어요? 정선이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이 팔찌는 왜 그쪽이 가지고 있냔 말이야.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절박하게 외쳤고 식당 여주인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들어오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6살을 잃어버린 우리 딸. 어딘가에 있다면 40이 넘은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을 안다는 사람을 30년이 지나 처음 만난 거였고 제 머릿속은 이미 정선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선이를 고아원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같이 자랐거든요. 정선이는 항상 이 팔찌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 팔찌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아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정선이가 고아원에 있었다고요? 고아원?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정선이는 그런데 내가 고아원들을 안 찾아본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그날이 아니 고아원에서 우리 정선이 만난 게 언제예요? 우리 정선이 6살이었는데 고아원 애를 언제 왜 도대체? 흐느낌에 말을 잇지 못했고 식당 여주인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정선이가 고아원에 온 건 초등학교 막 올라갔을 때였어요. 저도 그때 고아원에 있었고요. 정선이는 자기가 엄마랑 떨어졌다고 했어요.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있었는데 내 눈앞에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사람을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어르신, 정선이 어머님, 정선이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생각하며 미안해했어요. 우리 정선이가요? 네, 멀리 가지 말고 앞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말에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 엄마한테 돌아가지 못했다고요. 그게 왜 네 잘못이야, 정선아.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우리 정선이를 놓쳐서 다 엄마 탓이야. 정선이 잘못 아니야. 식당 여주인도 어느새 흐느껴 울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그 사람이 우리 정선이를 데려가서 고아원에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왜? 하지만 식당 여주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로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선이는 어딘지 모를 곳에 있었대요. 정선이 말고도 여기저기서 온 애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애들을 데려다 모아놓고 앵벌이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정선이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우리 둘 다 어려서 그게 앵벌이라는 걸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을 지하철이나 역 앞에 두고 껌이나 사탕 같은 걸 팔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고요. 그놈들이, 그 나쁜 놈들이.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정선이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치만 그 상처는 오래 남았을 거예요. 우리 딸을, 우리 정선이가 어떻게 그런... 6살 때 잃어버렸다면 정선이가 고아원에 온 게 8살 때니까 2년 좀 안 되게 있었나 봐요. 다행스럽게 그 애들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검거가 됐고 아이들 중에 부모를 못 찾은 애들을 고아원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팔찌가 있었는데 왜? 어머니, 그래도 정선이는 참 똑똑했어요. 그 사람들이 팔찌를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곳이 정리될 때 그걸 챙겨온 모양이더라고요. 정선이도 엄마랑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분명 미아 방지 팔찌에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2년이 지났다면 남편이 죽고 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정선이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때였죠. 만약 팔찌를 보고 누군가 연락을 준다면 집으로 전화를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이를 데리고 있다거나 아이를 찾았다는 전화 한 통 온 적이 없었으니 그때 제 생각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전화를 기다리느니 애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전화가 올까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뀌니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걸까요? 아니요. 이조차도 미련하고 인내가 없던 저의 잘못 같았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았다면 우리 딸이 고아원에 갈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사실이 또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나는 평생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혹시 우리 애가, 우리 정선이랑 지금 연락이 닿아요? 우리 애가 입양을 갔나요? 고아원에는 언제까지 있었나요? 아니요, 어머니. 저도 정선이도 입양을 가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그곳에서 지내다가 있던 곳이 문을 닫으면서 정선이와 함께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함께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정선이가 그 팔찌를 항상 간직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팔찌만 가지고 있으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순간 또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이내 거대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팔찌를 소중하게 간직했던 정선이었는데 이 팔찌가 지금 친구에게 있는 이유가 뭔지, 설마 우리 정선이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도 너무나 끔찍했지만 감당 못할 더한 사실을 들을까봐 겁이 났지만 그래도 알아야 했어요. 부족하고 못난 엄마이지만 우리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이 친구가 팔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우리 정선이가 먼 곳으로 떠났나요? 엄마를 기다리다 원망만 하다가 그리워하다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당장 정선이 소식부터 알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정선이 잘 있어요. 아주 먼 곳에 있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정선이가 멀리 떠날 때 저한테 이 팔찌를 주고 갔어요. 다른 거 하나도 부탁할 게 없는데 이 팔찌만 가지고 있어달라고, 항상 차고 지내라고요. 애기가 차던 팔찌라 작아져서 맞지를 않았는데 정선이가 금은방에 가서 금줄로 늘렸어요. 제 손목에 맞게 맞췄고 그걸 제 손목에 채워주고 갔어요. 그 말에 저는 멈춰있던 숨이 다시 터져나오듯 쏟아졌습니다. 잘 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 우리 정선이가 잘 지낸다고요. 우리 정선이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나 우리 딸 만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거기가 몇 시지? 시차가 17시간이니까 여기가 지금 오후면 거기는 지금 밤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정선이랑 통화할 때 여기 시간으로 아주 늦은 밤이거나 아주 이른 아침에 하는데요. 어머니, 그래도 전화를 해볼까요?
팔찌를 차고 다니라는 정선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꼭 차고 다녔지만 정말 이 팔찌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지 몰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지금 전화 걸어줄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받을까요? 거긴 밤이라면서. 한번 걸어볼게요. 자고 있을 시간이라 미안하지만 중요한 일이니까요. 일단 시도해 볼게요. 식당 여주인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뭘 눌렀습니다. 띠링띠링 하면서 신기한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는데 저도 모르게 가만히 정선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야 해. 정선아, 꼭 받아줘. 그게 띠링 소리가 멈췄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듯한 소리가 들리자 여주인은 스피커를 켰습니다. 여보세요? 잠에 취한 듯한 그 목소리, 어릴 때와 너무나 달라진 목소리, 늘 상상만 했었던 내 딸의 목소리, 내 딸의 얼굴. 그때 정선이 친구가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선아, 나야. 선주. 자고 있었니? 미안해. 무슨 일이야? 지금 한국에서 전화한 거야? 거기는 오후 시간이니? 그런데 내가 전화를 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선아, 놀라지 말고 들어? 있잖아. 나 너희 엄마를 찾았어. 뭐라고? 정선이 너희 어머니를 찾았다고. 지금 내 옆에 계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주야? 엄마를 찾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선아,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있잖아, 너희 어머니 맞으셔. 왜냐하면 팔찌 말이야. 네가 한국 떠날 때 나한테 주면서 항상 차고 다니라고 했던 그 팔찌. 그걸 바로 알아보셨거든. 선주야, 우리 엄마가 지금 같이 있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은 듯 스피커 앞으로 다가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정선아, 정선이니? 엄마야? 정선이 맞니? 우리 딸 정선이 맞아? 정선아, 엄마야? 스피커 너머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저는 긴장이 되어 침을 삼키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정선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고 저는 한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정선아. 엄마야. 정선아,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우리 정선이 맞구나. 엄마는 하루도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엄마 평생 너를 찾아다녔어. 정선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우리 딸 너무 고마워. 엄마.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그런데 당장 갈 수 없어서 미안해요. 2주 뒤에 한국으로 갈게요. 그때 꼭 만나요. 선주한테 갈 테니까 선주랑 같이 만나요. 그래, 정선아. 엄마가 기다릴게. 네가 오는 날 내가 꼭 너를 만나러 갈게. 그날 이후 저는 우리 딸 친구 선주와 함께 지내며 2주 동안 한국으로 올 내 딸 정선이를 기다렸습니다. 근처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집에 빈 방이 있으니 와서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선이가 분명 엄청 행복해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용수를 구해야 해요. 우리 딸한테 내가 미안해서, 우리 딸을 내가 잃어버려서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어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를 만나면 정선이는 분명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그 2주 동안 어찌나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던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식당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왔는데 그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떨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정선이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팻말을 준비했어요. 정선아, 엄마가 우리 딸 기다리고 있어. 정선이가 도착한다는 시간에 맞춰 저는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입국장에 서서 혹시나 팻말을 못 볼까 하고 높이 들고 있는데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문이 열리고 입국장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까치발을 들고 사람들을 봤는데 온통 사람이 많아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여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 저를 부르는 순간 손에 든 팻말을 떨어뜨리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선아, 정말 내 딸 정선이니? 엄마, 저예요. 제가 정선이에요. 정선아, 정선아.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정선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 제게 돌아온 딸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정선이를 만난 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딸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저의 정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나와 정선이 친구의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식당 안에서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 정선이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 한국을 떠난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라니. 가고 나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는 정선이 너를 평생 찾아다녔어. 알아요, 엄마. 선주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저를 찾으러 다니셨다고요. 저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주한 미군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을 따라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결혼을 했구나. 미국에서 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네, 엄마. 남편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바빠서 이번에는 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그때 정선이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곁에 와서 저랑 같이 살아요. 미국으로 가요. 내가 엄마를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곁에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벅찼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삶, 한국에서의 삶이 떠올랐거든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정선이와 함께 선주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선주는 제가 우리 딸을 만나기 전까지 선뜻 방을 내주었는데 정선이와 그 방에서 함께 지냈어요. 식당을 마치고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모였는데 정선이와 선주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저 또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선주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우리 정선이를 못 만났을 거야. 정말 고맙다.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딸을 찾으려는 마음이 컸던 거죠. 산지야, 너랑 나는 항상 서로의 가족이었잖아. 가족을 잃어버렸지만 너를 만나면서 자매가 생겼다고 우린 가족이라고 늘 생각했어. 그래, 나한테도 정선이 네가 가족이지. 우리 각자 다 가정을 꾸렸지만 그 어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린 항상 함께였어.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든 한국 땅을 떠나 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간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면 돼요. 거기서 엄마랑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래, 엄마도 기대된다. 손자, 손녀들도 이제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국 LA에 도착했을 때 정선이의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와 손녀가 저를 보고 쑥스러운 듯 다가왔어요. Grandma? Hello, Grandma. 그 작은 아이들을 품에 안은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자, 손녀는 한국말을 서툴게 하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예쁜 손녀. 안녕. 안녕하세요. 정선 허즈번드 남편이에요. 반가워요, 사위. 우리 사위 반가워요. 딸의 집에서 지내게 된 저는 손자, 손녀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가르쳐줬다고는 하지만 서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데 꼭 어릴 때 우리 딸한테 한글을 가르치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정선이 가족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딸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손자와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정선이와 집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빨리 엄마를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날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정선아. 네가 이렇게 달려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저는 딸을 품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렇게 딸과 다시 만나고 가족의 품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인생은 지금이 가장 빛나고 있다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